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유럽연합이 대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원국들의 1,000조 원 넘는 국방비 증액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인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럽 개별 국가들의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런 건 네. 결국 유럽 전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포석인 거겠죠. 맞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군비 확장인 회의적이었던 유럽, 이제 다시 무기를 들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회원국의 방위비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29조 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는데요. 재정 준칙에 따라서 회원국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에 EU 차원의 어떤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서는 이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현 집행부 남은 임기인 4년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기존 GDP 대비 3%에 더해서 최대 1.5%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 그러니까 한 998조 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 27개 회원국 중 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 평균 한 GDP의 한 1.99% 수준인데 1.5% 증액된다고 하면은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5%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규제를 네. 풀어주기로 했고 또 무기 사라고 유럽연합이 시원하게 돈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EU가 공동 예산을 무기를 사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집행위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조 원을 담보로 해서 회원국들에게 방공체계라든가 미사일, 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회원국 두세 곳이 구체적 계획을 내면은 EU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네. EU 기금 사용 시에 대기업 지원 제한, 다른 용도 이전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이 따르지만요. 국방 부분에 한해서는 완화된 규정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방산 양적 완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결국 이런 조치가 나온 게 이 자기 땅은 자기 힘으로 지키자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결국 자주 국방에 나서겠다는 의미인데요. 유럽 재무장 계획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 목표치가 현행 GDP 대비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EU 재정 준칙에 발목이 잡혀서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주저하고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을 쳐다보는 셈입니다. 이번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나토를 통해서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파행 뒤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했거든요. 이 뒤에 나온 이 유럽의 어떤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면 나토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 계획이 이제 의도까지 살펴봤고 네. 주식 시장에서는 유럽 방산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이 재무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유럽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껑충 뛰었는데요. 네. 유럽 증시에서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과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등 유럽 방산업체 주가가 일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유럽 영내 방산업계 무기부터 사들일 것으로 보이면서 유럽 방산업계 무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EU는 회원국 간 무기를 공동 조달하는 비율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방위물자 조달 예산 50%를 EU 영내에서 조달하고요. 2035년까지 비중을 6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유럽이 이렇게 방위비를 대폭 늘리게 되면 이 세계 방산 시장에도 좀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K방산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방위비 증액 기조에 따라서 유럽 업체들의 어떤 공급은 유럽 내부에도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네. 따라서 중동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 세계 방산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유럽 내
늘어나는 초과 수요에 대응해서 직접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무기 체계를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추가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와 로마니아의 경우에 국내 업체들이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추가 수출을 타진해 볼 수도 있고요. 네네. 폴란드에서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 유도탄 등에 대해서 현지 생산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루마니아에서도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 현지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적용할 걸로 보이고 또 이번 계획 때문에 유로화 가치도 뛰었다고요. 네, 유럽이 이 재정 준칙을 완화해 가면서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계획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올해 들어서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 이상 올라서 1.06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3개월마다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율이 높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방비 등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유로 지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화 가치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보편 관세로 유로존 수출 경제가 타격받고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급락했습니다. 네. 유로화 가치는 1월 중순 1.02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 경기 둔화 조짐에 20일 내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라는 내용 이제 어제 경제원에서 다뤘었는데 네네. 바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측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면서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것은 관세 부과 유예는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접근법에 대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이란 취지로 설명을 한 뒤에 우리는 아마 내일 그것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중간 어느 지점이 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이와 같은 발언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관세 경감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오자마자 이제 상대국들에서는 이제 바로 보복에 나섰고요. 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3개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됐습니다. 네. 미국과 이들 3개국의 무역 갈등은 세계 각국의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그 파급력이 이들 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이제 시작을 알렸을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품목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에 일으킨 풍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또 전망됩니다. 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의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에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오랜 이웃이자 우방인데다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서로 관세를 적용하지는 않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계나 협정은 무시하고 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이죠.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이미 무역 전쟁을 치른 중국은 이번에도 표적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여러 품목의 관세 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중국산 제품은 이날부터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명분은 마약 단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도구인 관세를 다른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긴 하지만 이 같은 마약 단속이 관세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캐나다부터 살펴보면 캐나다에서는 보복 조치가 어떤 게 나왔죠? 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후에 추가로 약 12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트루도 총리는 오늘 미국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 친구인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관세를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트루도 총리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서 우리를 합병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절대 51번째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의 관세가 모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 비관세 투트랙 조처로 맞대응한다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 협상할 의지는 있다는 평가도 내비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캐나다에 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섰죠? 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첫 10% 관세에는 제한적으로 대응했던 중국은 두 번째 10% 관세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올렸습니다. 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닭고기, 밀, 수수, 대두 등 일부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공화당의 가장 아픈 곳으로 꼽히는 농산물을 다시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3년 미국이 수출한 농산품의 17%를 구매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보복 관세 대상으로 선정한 농산물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농산물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네. 중국은 이 관세 이외의 보복 수단도 활용합니다. 네네. 중국은 해충이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서 중국과의 수출입과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15개 미국 업체에 대해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해서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